안녕하세요. 엠리스트의 샘플 하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쇼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픽셀을 원하는 색으로 채워서 만든 그림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각 칸을 원하는 색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이렇게 10, 10, 10이 들어있습니다. 색칠해 보겠습니다. 10이 있던 자리에 노란색 박스가 색칠될 걸 알 수 있죠. 이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죠. 예제에서는 그레이를 사용했고 우리가 처음 사용한 건 바이너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글씨인데 그 내면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손쉽게 하려면 데이터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데이터를 슬라이싱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6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데이터가 90개로 잘라졌습니다. 데이터는 3차원 텐서입니다. 축이 3개죠.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축을 따라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콜론은 전체 인덱스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28 곱하기 28을 14 곱하기 14로 잘라서 이미지 쇼를 해보면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요?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이제 절반만 잘렸죠? 이제 전부 복구되어서 숫자 5가 전부 출력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텐서의 첫 번째 축은 샘플 축, 샘플 액시스입니다. 6만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 차원, 샘플 디멘션이라고 또 부릅니다. 딥러닝 모델은 한 번에 6만 개 샘플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체하지 않게 한 번에 조금씩 집어넣죠. 그걸 배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128이 배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6만 개의 샘플 데이터 중 128개만 뽑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 128개, 그 다음 128개 순서대로 말이죠. 이렇게 처음 배치, 그 다음 배치로 들어갑니다. 일반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기가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한다면 그 다음 실전부터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서는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2차원 텐서입니다. 샘플과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샘플은 샘플 개수를 말합니다. 아까 숫자 데이터의 6만 개처럼 말이죠. 그리고 피처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축은 샘플 축이 되고 두 번째 축은 특성 축이 됩니다. 특성 축은 feature axis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포함될까요? 인구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이, 우편번호, 소득이란 세 가지 피처가 있는데 10만 명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면 전체 데이터셋은 많콤마 3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3차원 텐서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역시 맨 앞에는 샘플 개수가 있고 타임 스텝과 피처가 있습니다. 중간에 타임 스텝이 추가된 텐서입니다. 시간축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관례적으로 시간축은 두 번째 축에 놓는다고 하네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가격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거래 시간이 390분이고 1분마다 현재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저장한다면 390,3이 되는데 250일치 데이터를 모으면 250,390,3이 됩니다. 앞에 250일치는 샘플 개수가 되죠. 390은 시간축이고요. 3은 피처입니다. 그 다음 4차원 텐서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해당하죠. 샘플 하이트 윗 채널이 있습니다. 샘플 개수 가로 세로 색깔이죠. 그 다음 5차원 텐서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시간이 들어가면 동영상이 되죠. 역시 맨 앞에 샘플이 있고 하이, 윗, 채널까지는 똑같은데 프레임 축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0초짜리 144 곱하기 256 유튜브 비디오 클립을 초당 4프레임으로 샘플링하면 240프레임이 됩니다. 4,240, 144, 256,3이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구조에 4라는 프레임 축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이런 텐서들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리게 됩니다. 재밌겠죠? 머신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로 함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렐로 함수는 원소별 연산입니다. 원소는 여기 10, 0, 0을 말합니다. 원소별 연산은 element wise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개별 원소들에 대해 각각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산을 모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칼라 두 개를 더하는 건 쉽죠.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제 스칼라를 행렬에 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행렬의 전체 요소에 모두 적용됩니다. 하나만 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에 동일한 연산을 적용시켜 줍니다. 나이브 렐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ssert를 사용해서 2차원 텐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assert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정 설정문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true가 아니면 assert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시를 보면 A에 3을 할당했습니다. 2가 아니죠. 그런데 A는 2냐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assertion 에러가 뜹니다. 이걸 사용한 게 assert입니다. 한번 assertion 에러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바로 assertion 에러가 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텐서는 1차원 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가 아니죠. 그래서 assert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assert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2차원 텐서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 더 추가해 줬을 뿐인데 통과가 되었죠. 그 이유는 대괄호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축을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1이라는 원소 하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원 텐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관문 assert를 무사히 통과하면 그 다음 입력 배열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복사를 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들을 돌면서 렐루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아까 렐루 함수는 element wise operation이라고 했죠.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전체 원소에 모두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렐루 함수의 정체가 무엇이냐? 렐루 x는 max x, 0입니다. 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렐루 함수 그래프입니다. 0보다 큽니다. U 값이 마이너스로 가면 맥스 값이 0이니까 전부 0이 찍힙니다. 그리고 U 값이 플러스로 가면 맥스 값이 U니까 U가 찍힙니다. 이게 렐루 함수입니다. 지금 코딩한 게 렐루 함수예요. 맞나 확인해 볼까요? 어떤 숫자를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0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0이 나오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가면 맥스 값은 0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렐루 함수를 만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차원 텐서를 만들고 쉐이프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2차원이니까 축이 2개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 이렇게 2개죠. 이 원소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for loop을 돌면서 렐루 함수를 적용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2죠. 3, 2, 3, 2. 3 곱하기 2는 6, 총 6번 돌아야 합니다. 이렇게 for i와 for j를 통해서 빼먹지 않고 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시로 보면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입니다. x, i, j로 i와 j는 인덱스의 역할을 합니다. 한번 출력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쉐이프는 3,2죠. 여기가 3입니다. 인덱스는 0, 1, 2죠. 마지막이 2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는 0, 1로 마지막이 1입니다. 그래서 3이 출력된 겁니다. 그러니까 i 인덱스는 여기 인덱스를 지정하는 것이고 j는 여기 인덱스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3, 2, 그리고 max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렐루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는 덧셈 연산을 해줘야 하는데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도 렐루 함수와 마찬가지로 원소별 연산 element wise operation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덧셈 연산을 하려면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x.쉐이프와 y.쉐이프가 똑같은지 확인해 주는 게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산하는 곳에 코드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MP 어레이는 빼먹으면 안됩니다. 리스트는 병렬 연산이 안되죠. 3 더하기 1은 4, 5 더하기 2는 7이 나왔습니다. 덧셈이 되었죠.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렐로 함수도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대로 3,5가 나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무슨 값이 나올지 예상이 가죠. 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함수를 만들 필요 없이 엄청나게 빠른 렐로 함수가 있습니다. 넘파이의 강력함을 보시죠. 그냥 한 줄의 코드로 저 긴 연산을 끝내버렸습니다. 넘파이를 사용하는 이유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본 나이브애드 함수는 동일한 크기의 2차원 텐서만 지원합니다. 크기가 다르면 덧셈이 되지 않죠. 바로 어서션 에러가 뜰 겁니다. 만약 크기가 다른 두 텐서를 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텐서가 큰 텐서의 크기에 맞추어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큰 텐서의 ndim에 맞도록 작은 텐서에서 브로드캐스팅 축이라고 부르는 축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텐서에 축이 추가되면서 큰 텐서의 크기에 맞춰지는 것이죠.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는데 값이 비어있죠. 여기에 작은 텐서가 반복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수의 이름을 보면 매트릭스와 벡터를 더해 보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가 1차원 텐서인 벡터고 x가 2차원 텐서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 되려면 한 축의 길이가 맞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브로드캐스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번 계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는 2차원 텐서인 매트릭스고요. y는 1차원 텐서인 벡터입니다. 각각 len 값이 2와 1이 나오니까 assert 관문은 무사히 통과하겠죠. 이제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2와 1로 한 축의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assert 관문에 걸리게 됩니다. y에 원소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제 길이가 맞았죠? 3 더하기 1은 4, 2 더하기 1은 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브로드캐스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재미있게 x의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축이 맞았죠? 하지만 이렇게 더한다면 텐서의 크기가 딱 봐도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y 텐서에 하나의 축이 생기고 1,1이 추가로 복사되면서 크기를 맞추고 각각 더해진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덧셈 연산이 수행되었습니다. 넘파이로 브로드캐스팅 연산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쉐이프를 각각 출력해 보겠습니다. 분명 크기가 다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맥시멈 연산은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캐스팅 된 것이죠. 브로드캐스팅은 크기가 작은 텐서에 축이 늘어난 뒤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연산된 Z의 쉐이프는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X 크기일까요? Y 크기일까요? 당연히도 크기가 큰 X 크기에 맞춰서 연산된 Z도 X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텐서 점곱이 나옵니다. 텐서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원서별 곱셈은 아닙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고요. 점곱 연산은 dot operation이라고 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텐서 연산입니다. 원서별 곱셈은 별표 연산자를 사용하지만 점곱 연산은 dot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일단 딱 봐도 2 곱하기 2는 4가 나온 건 아니란 걸 알겠죠. 구체적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곱하고 더하기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1 곱하기 2는 2와 2 곱하기 3은 6을 더해서 8이 나온 겁니다. 옛날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죠? 벡터의 내적입니다. dot product죠. 점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점으로 곱하기 표시가 있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d 나이브 벡터 dot 함수는 두 개의 벡터를 점곱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사실 행렬과 벡터도 점곱할 수 있습니다. x는 2차원 텐서고 y는 1차원 텐서입니다. 한번 연산시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깜빡했죠. 길이가 맞아야 합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3은 15가 나왔습니다. 분명 대괄호가 두 개니까 x는 매트릭스고 y는 대괄호가 한 개니까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와닿지가 않죠. 추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3은 6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산이 정곱인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연산, 이거랑 이거랑 연산. 이렇게 연산을 하려면 길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x.shape 1과 y.shape 0의 길이를 맞춘 겁니다. 참고로 쉐이프의 인덱스 숫자가 커질수록 대괄호 가장 안쪽의 숫자들을 의미하고요. 쉐이프의 인덱스 숫자가 작아질수록 대괄호 가장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가장 안쪽 두 개의 숫자와 y의 가장 바깥쪽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해야 정곱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가장 안쪽 숫자가 두 개인 이상 바깥쪽이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없이 정곱 연산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개인 이상 상관없죠. 이제 함수 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np.zero스는 뭘까요? 제로로 채워 넣은 겁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0이 채워진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소가 4개인 1차원 텐서죠. len 함수를 돌리면 1이 출력됩니다. ndim을 돌려도 1이 출력됩니다. 왜? 1차원 텐서니까요. 1차원 텐서지만 원소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축은 하나지만 그 축 하나에 원소가 4개 있는 겁니다. 왜 반복하느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4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축이 4개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4를 염두에 두고 보면요, 이 함수에서는 x-shape 제로만큼의 원소를 생성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축이 아니라는 거죠. 15개입니다. 0도 15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개수만큼 정곱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담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돌려본 연산을 보면 맞죠? 15개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15개요. 그 다음 또 자주 보게 될 코드는 텐서 크기 변환 코드입니다. 리쉐이프죠. (3, 2입니다) 이제 변경해 볼게요. 3,2가 6,1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경해 볼게요. 6,1이 2,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랜스포즈입니다. 2,3이 3,2로 바뀌었습니다. 행과 열이 바뀐 거죠. 여기까지 머신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실습한 코드를 불러와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층이 존재합니다.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필요없는 밑에는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댄스 레이어가 2개죠. 이게 코드는 간단하게 작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수학적인 계산이 이루어졌을까? 이 공식이 그 정체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웨이트와 점곱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렐루 함수에 넣고 돌려서 아웃풋을 산출합니다. 이건 각 층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였고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였다는 게 다르죠. 여기 가중치 웨이트는 훈련되는 파라미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중치에 바로 학습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신경망에 노출시켜서 컴퓨터가 학습한 바로 그 학습 정보죠. 특정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값으로 해줄지 모르겠죠. 그냥 난수로 채워 놓습니다. 이걸 무작위 초기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일단 무작위 난수를 담아 놓고 학습을 시작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값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업데이트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건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야 값을 수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씩 값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컴퓨터가 훈련, 트레이닝 하는 것이고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네트워크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렐루 함수를 사용할까? 우리는 현재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선형이 핵심입니다. 바로 렐루 함수가 비선형 함수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선형 함수를 통해 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비선형 함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렐루는 왜 비선형 함수일까요? 진짜 비선형 함수가 맞을까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선형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선형 시스템이 아니라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소리입니다. 먼저 선형적인 그래프. 렐루 함수는 직선이 보이죠? 하지만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듯이 x는 0에서 꺾이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른 조건은 어떨까요? 가산성을 보겠습니다. x1 플러스 x2를 함수에 집어넣은 것과 x1과 x2 각각 함수에 집어넣고 더한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게 가산성입니다. 딱 봐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과 2를 예로 들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을 렐루 함수에 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1과 2를 각각 렐루 함수에 넣으면 0과 2가 나오고 0 플러스 2는 2가 됩니다. 앞서 구한 1과 지금 구한 2는 다르죠. 그래서 가산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렐루 함수는 비선형 함수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렐루 함수는 0보다 작을 땐 fx는 0인 함수이고 0보다 클 땐 fx는 x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죠. 이걸 하나의 식으로 만들 땐 렐루 함수는 fx는 max 0,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꺾여 있기 때문에 가산성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요. x 값으로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fx는 0의 함수에 적용되게 마이너스 값을 설정해 놓고요. b는 fx는 x의 함수에 적용되게 플러스 값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는 한쪽으로 쏠리게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fx는 0이나 fx는 x 중에 하나만 적용받을 겁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건 자명합니다. a는 왼쪽 함수, b는 오른쪽 함수에 적용을 받았는데 a 플러스 b는 왼쪽 함수만 적용받거나 오른쪽 함수만 적용받기 때문이죠. 반반 적용받을 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성도 죽었다 깨어나도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함수가 렐루 함수고, 그래서 딥러닝이 비선형 변환 기법을 사용한다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렐루 함수는 중요하죠.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반드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선형 함수를 이용하면 신경망의 층을 깊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선형 함수를 이용하면 은닉층, 히든 레이어가 없는 네트워크로도 똑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네요. 선형 함수 hx는 cx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3층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요, yx는 hx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그냥 yx는 c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x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yx는 ax와 똑같은 식이죠. 은닉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미가 아예 없죠.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 이유는 층을 쌓으려고 하는데 선형 함수를 이용하면 층을 쌓아도 없어져 버리는 효과입니다. 그냥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층을 쌓는 혜택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활성화 함수로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선형 함수란 선형이 아닌 함수고 직선 한 개로는 그릴 수 없는 함수입니다. fx는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웃풋에도 렐루 함수를 싹 씌워주었죠. 렐루 함수를 씌워주자 결과값은 비선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되는 다른 계단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모두 비선형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생긴 것부터가 직선이 아니죠. 곡선입니다. 비선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도구들을 창고에 가득 넣어두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필요할 때 꺼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